일부, 현대의 절망, 그리고 환생. 1장, 한직. 형광등 불빛이 먼지에 쌓인 서류 더미 위로 하얗게 쏟아져 내렸다. 내가 있는 곳은 회사의 심장이 아니라 죽은 기록들이 잠들어 있는 거대한 무덤, 문서 보관실이었다. 10년차 기획팀 과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나의 주된 업무는 잊힌 프로젝트들의 실패 기록을 정리하고 색이 바랜 성공 신화들을 분류하여 영원히 열리지 않을 철제 캐비닛에 봉인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회사의 역사관이라 불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곳은 그저 한직일 뿐이라는 것을. 한때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 불렸으나 이제는 녹슬어 칼집에 처박힌 신세. 진수씨, 이거 지난 분기 신사업 보고서인데 정리해서 보관 좀 해줘. 박 팀장이 서류 뭉치를 내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너는 이런 일이나 하는 게 어울려라는 무언의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는 사치였다. 체념은 나의 오랜 동료였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팜 구축 사업. 겉보기에는 그럴듯했다. 최신 기술과 미래지향적인 비전. 박 팀장이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삼으려는 야심이 페이지마다 번들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서류를 몇 장 넘겨보지도 않고 이 프로젝트의 비극적인 결말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캐비닛 중 가장 구석에 있는 것을 열었다. 7년 전 폐기 프로젝트 목록. 나는 그 안에서 빛바랜 서류철 하나를 꺼내들었다. 농업법인 연계 유통망 혁신 사업. 두 프로젝트는 이름과 사용된 기술만 달랐을 뿐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농업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복잡한 중간 유통 구조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적인 기술 도입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한 계획. 7년 전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분기 실적 하나를 통째로 날려먹고 담당자 전원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나는 당시 그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경고했던 신입사원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현실을 모르는 비관론자라는 첫 번째 낙인을 얻었다. 나는 두 개의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핵심적인 실패 요인과 현재 프로젝트의 구조적 유사점을 비교 분석하는 짧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10년 동안 나는 이런 일을 수백 번도 더 반복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의 실패를 예측하는 일. 그것이 이 무덤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행위였다. 1시간 뒤 나는 박 팀장의 자리로 다가갔다. 그는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팀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수씨, 무슨 일이야? 서류 정리는 다 끝났어. 그의 말투는 은근히 나를 하대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방금 작성한 보고서와 7년 전이 실패 사례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지금 추진하시는 스마트팜 사업 말입니다. 7년 전 실패했던 유통망 사업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농가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합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진수씨, 박 팀장이 내 말을 잘랐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짜증이 서려 있었다.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진수씨는 그냥 하던 서류 정리나 잘해.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7년 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기가 무슨 박물관이야. 그는 내가 내민 보고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옆으로 밀어버렸다. 그리고 말이야. 그렇게 분석을 잘하고 미래 예측을 잘하는 양반이 왜 아직도 그 먼지 구덩이에서 서류나 파묻고 있는지 몰라. 안 그래.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팀원들이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수십 개의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내 자리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하지만 내 자리에서는 그 하늘의 아주 작은 조각만이 보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 색바랜 서류 더미 속으로 고개를 파묻었다. 종이에서 나는 퀴퀴한 먼지 냄새가 마치 내 인생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능력은 있지만 쓸 곳이 없었다. 진실을 보지만 말할 힘이 없었다. 나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 거대한 회사의 역사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썩어가고 있는 하나의 기록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몇 달 뒤 스마트팜 사업은 처참하게 실패할 것이고 박 팀장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할 것이며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그 실패의 기록을 분류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2장, 세상, 사람, 그리고 나. 퇴근 시간, 지옥 같던 하루가 끝나고 나는 해방감 대신 더 깊은 공허함을 안고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도시의 밤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며 어디론가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거대한 인파 속에서 나 혼자만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허름한 골목길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로 향했다. 훅 끼쳐오는 뜨거운 김과 고소한 기름 냄새, 시끄러운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곳만이 유일하게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간이었다. 이모, 여기 소주 한 병이랑 돼지 껍데기요.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주문부터 했다. 곧이어 내 앞에 놓인 초록색 병. 나는 잔을 채울 여유도 없이 병째로 소주를 입안에 털어넣었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독하고 쓴 액체가 하루 종일 쌓였던 분노와 무력감을 잠시나마 씻어 내리는 듯했다. 나는 세상을 원망했다.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는 누구보다 이 회사를 잘 알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능력을 원하지 않았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듣기 좋은 거짓말이었다. 현실적인 비판이 아니라 허황된 희망이었다. 박 팀장처럼 실력은 없지만 목소리만 크고 윗사람에게 아부 잘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곳. 그것이 내가 사는 세상이었다. 나는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들은 모두 약삭빠른 배우와 같았다.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남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불의의 눈을 감았다. 나를 비웃던 팀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박 팀장의 계획이 얼마나 멍청한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나서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함께 조롱할 뿐이었다. 그들에게 동료애란 함께 험담할 대상을 찾는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을 원망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나도 그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아부하며 내게 주어진 한직에 만족하며 살 수는 없었을까. 왜 나는 언제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진실을 기어이 입 밖으로 내뱉고야 마는 것일까. 왜 나는 있을 데 없는 자존심과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또 한 병의 소주를 비웠다. 쓴맛이 단맛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알코올이 나의 냉철했던 이성을 마비시키고 억눌려 있던 감정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그래,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나지막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술은 나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나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나처럼 고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희생양이다. 시대를 잘못 만난 비운의 천재다. 술에 취하면 이 지긋지긋한 자기 연민이 달콤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나는 돼지 껍데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었다. 마치 나를 무시했던 그들의 살점을 씹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들 두고 보자. 아무도 듣지 않는 허세 섞인 다짐.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술은 나에게 현실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용기와 힘을 주었다. 비록 그것이 내일 아침이면 숙취와 함께 사라져버릴 하룻밤의 신기루에 불과할지라도 나는 이모를 불렀다. 이모, 여기 한 병 더요. 이모는 나를 측은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새 소주병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나는 그저 또 한 명이 세상에 패배한 가련한 주정뱅이일 뿐일 터였다. 나는 그 시선마저 안주 삼아 다시 술을 들이켰다. 세상, 사람, 그리고 나. 그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이 지독한 맨정신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나는 오늘 밤에도 이 초록색 병이 바닥이 보일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다. 일부, 현대의 절망, 그리고 환생. 3장, 유일한 도피처, 술. 포장마차의 비닐 천막안은 언제나처럼 시끄럽고 탁하고 뜨거웠다. 내 앞에는 이미 두 병의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고 세 번째 병의 절반이 비어 있었다. 돼지 껍데기는 기름기가 굳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미각이 아니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내 혈관을 타고 흐르며 현실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이 차갑고 투명한 액체뿐이었다. 술, 그것은 나의 유일한 도피처였다. 맨정신일 때에 나는 무력했다. 나는 한직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죄수였고 박 팀장 같은 자들의 조롱을 묵묵히 견뎌야 하는 패배자였다.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였지만 내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내 손에는 낡은 서류의 먼지를 터는 것 외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나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언제든 교체 가능한 낡은 부품에 불과했다. 하지만 술잔을 기울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첫 잔은 마취제였다. 하루 종일 나를 짓눌렀던 무력감과 자기 연민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문서 보관실의 퀴퀴한 먼지 냄새 대신 포장마차의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의 후각을 지배했다. 나를 비웃던 팀원들의 얼굴이 흐릿해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두 잔째는 각성제였다. 마비되었던 감각의 자리에 잊고 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뜨겁게 차올랐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옳았다. 세상이, 저 멍청한 것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억눌려 있던 자존심이 고개를 쳐들고 비틀린 자기애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잔, 네 잔이 넘어가면서 나는 마침내 변신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문서 보관실의 진수가 아니었다. 나는 때를 만나지 못한 영웅이었다. 나의 이 비좁은 포장마차는 영웅이 잠시 몸을 숨긴 초라한 주막이 되었다. 내 앞에 놓인 돼지 껍데기는 산해진미였고 이 초록색 소주병은 천하의 명주였다. 나는 내 눈앞에 나의 적들을 불러내기 시작했다. 박 팀장, 그는 술 취한 내 상상 속에서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지방 탐관오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실적을 위해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유능한 아랫사람을 시기하여 옥에 가두는 간신배였다. 나는 언젠가 때가 되면 그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고 그의 죄를 만천하에 알려야만 했다. 나를 비웃던 동료들, 그들은 탐관오리의 옆에 빌부터 그의 말 한마디에 개처럼 지저대는 아첨꾼 무리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기꺼이 동료를 팔아넘기고 약자의 고통을 비웃는 비열한 자들이었다. 그들 역시 언젠가는 나의 칼 아래 피를 흘리며 용서를 구하게 될 터였다. 나는 술잔을 채웠다. 이것은 단순한 술잔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용맹한 장수들과 나누는 출정의 잔이었다. 들어라. 저 간악한 무리를 토벌하고 서걱빠진 세상을 바로 세울 것이다. 나와 함께 할자, 이 잔을 비워라. 나는 허공을 향해 외쳤다.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흘끗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나의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 불과했다. 나는 술병을 통째로 들어 마셨다. 나의 상상 속에서 나는 이제 거대한 말을 타고 있었다. 내 손에는 수백 근짜리 무기가 들려 있었고 내 등 뒤로는 나를 따르는 수만 대군이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군이었다. 나의 말발굽이 닿는 곳마다 적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환영했다. 진수, 천하의 영웅 진수 만세. 그래, 이것이 바로 나였다.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었다. 나는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 좁고 더러운 세상에 갇혀 나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호랑이였다. 비록 지금은 낡은 동물원의 좁은 우리 안에 갇혀 구경꾼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우리를 부수고 포효하며 세상을 뒤흔들 맹수였다.
나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술은 나에게 세상을 견딜 힘을 주지 않았다. 술은 나에게 세상을 잊고 나만의 세상 속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한 유일한 수단.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지독한 현실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도피처. 나는 텅 빈 소주병을 내려다보았다. 병 속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의 환상도, 나의 용기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다시 문서 보관실의 무력한 진수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모, 나는 다급하게 외쳤다. 여기, 한 병 더요. 나는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영원히 이 술 취한 영웅으로 남고 싶었다. 사장, 필름이 끊긴 밤. 그날은 유난히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부장의 잔소리는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이어졌고, 내가 경고했던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결국 대규모 손실을 확정하며 공식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그 책임은 박 팀장이 아닌 실무를 담당했던 힘없는 대리 한 명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박 팀장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기적의 논리로 윗사람들의 신임을 얻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어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깊은 환멸과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혐오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포장마차로 가지 않았다. 그곳의 시끄러운 위로는 오늘 밤에 내 절망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가벼웠다. 나는 도시에서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 있는 간판조차 희미한 낡은 선술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패배자들이 마지막으로 흘러들어오는 종착역 같은 곳이었다. 나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다. 여기서 가장 독한 술로 주십시오. 주인장은 말없이 정체불명의 약초가 담긴 술병과 작은 잔을 내 앞에 놓아주었다. 나는 잔을 치우고 병째로 그 독한 술을 입안에 쏟아부었다. 불덩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태우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기묘한 쾌감마저 들었다. 나는 오늘 밤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영웅놀이는 지긋지긋했다. 술에 취해 상상 속의 적들을 베는 것도 이제는 부질없는 짓이었다. 나는 오늘 밤 그 모든 허세를 버리고 나의 비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이 독한 술로 완전히 녹여 없애버리기로 했다. 나는 마셨다. 세상을 향한 원망을 안주 삼아 마셨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무심한 세상. 악인들이 득세하고 선량한 자들이 고통받는 이 부조리한 세상. 그 모든 것을 저주하며 마셨다. 나는 마셨다. 사람들을 향한 혐오를 안주 삼아 마셨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동료를 팔아넘기는 비열한 인간들. 강자에게 아첨하고 약자를 짓밟는 교활한 배우들. 그들의 모든 위선과 거짓을 경멸하며 마셨다. 나는 마셨다. 나 자신을 향한 자기 연민을 안주 삼아 마셨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그저 술에 기대어 자기 합리화만 늘어놓는 이 비겁하고 나약한 나 자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이 쓸모없는 놈아. 나 자신을 저주하며 마셨다. 한 병이 비워지고 두 병째가 채워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선술집 안에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수십 개로 번져 보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이 되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했다. 나는 선술집을 나와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로 향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젊은이들의 날카로운 웃음소리, 역겨운 향수 냄새가 뒤섞여 나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나는 아무 술집이나 문을 열고 들어가 바에 앉아 닥치는 대로 술을 시켰다. 소주, 맥주, 양주, 종류도 가리지 않고 섞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액체라면 무엇이든 목구멍으로 쏟아부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추락하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심연을 향해 스스로 몸을 던지고 있었다. 이대로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속삭였다. 그래, 그것이 가장 편한 길이다.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과 이 초라한 나 자신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마지막 잔을 들이켰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듯했다. 눈앞에 화려한 조명들이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나를 덮쳐왔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마치 먼 전장의 함성처럼 아득하게 들려왔다. 나는 의자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차갑고 더러운 바닥의 감촉.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느낀 마지막 감각이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필름이 끊겼다. 일부, 현대의 절망, 그리고 환생. 5장, 나는, 장비, 지독한 두통,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마지막 기억은 선술집의 더럽고 차가운 바닥이었다. 눈을 뜨면 익숙한 원룸의 천장이 보이거나 혹은 길바닥에서 밤을 새운 행인의 격렬 어린 시선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으리라. 나는 신음과 함께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 보는 천장을 마주했다. 그것은 하얀 페인트나 벽지로 마감된 현대적인 천장이 아니었다. 거칠게 깎아낸 듯한 육중한 나무 대들보가 어지럽게 얽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낡은 흙벽과 거미줄이 희미하게 보였다. 창문으로 보이는 틈새로 비쳐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금가루처럼 반짝이게 했다. 퀴퀴한 흙냄새와 집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짐승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긴 어디지?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천근만근의 무게로 나를 짓눌렀다. 나는 간신히 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내 눈앞에 보인 것은 지난 35년간 익숙하게 봐왔던 컴퓨터 자판과 서류에 길들여진 가늘고 하얀 내 팔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의 내 허벅지만 한 굵기에 시커먼 털이 숭숭 나 있는 거대한 통나무 같은 팔이었다. 울퉁불퉁 솟아오른 근육은 갑옷처럼 단단했고 손은 소뚜껑만 했다.
손바닥에는 칼자국과 굳은 살이 흉터처럼 박려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팔이 아니었다. 짐승의 팔이었다. 나는 경악하여 다른 쪽 손으로 내 얼굴을 더듬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감촉은 내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매끄러워야 할 턱과 뺨은 뻣뻣하고 거친 수풀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쇠수세미로 얼굴을 문지르는 듯한 끔찍한 감촉. 나는 미친 듯이 얼굴 전체를 더듬었다. 코는 뭉툭했고 입술은 두툼했으며 이마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나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다. 하지만 내 목에서 나온 것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신음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마저도 내가 알던 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가늘고 신경질적이던 내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동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낮고 거대한 굉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공포에 질려 침상에서 굴러떨어졌다. 육중한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낡은 나무 바닥이 쿵 하고 울렸다. 나는 내 발로 기어가 방구석에 놓인 물동이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찍어 얼굴을 씻고 수면 위를 들여다보았다. 물 위에 비친 것은 내가 아니었다. 물속에는 흉악하게 생긴 괴물 하나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벼락 맞은 나무처럼 제멋대로 뻗친 덥수룩한 머리카락, 호랑이처럼 치켜 올라간 눈썹, 칠흑 같은 수염은 제멋대로 자라나 가슴팍까지 뒤덮고 있었다. 그 얼굴에 깃든 것은 내가 평생을 경멸하고 두려워했던 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폭력성과 야만성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술에 취해 삼국지 게임을 하던 밤이면 언제나 가장 먼저 선택 목록에서 제외했던 바로 그 얼굴. 무식하고 술주정뱅이에 결국 부하의 손에 허망하게 죽는 비극적인 맹장. 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내 것이 아닌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으로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탁현의 시장, 시끄러운 푸죽간, 손에 쥔 칼의 서늘한 감촉, 그리고 목구멍을 태우는 독한 술의 기억. 나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지독한 악몽일 뿐이야.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여전히 낯선 괴물의 굉음뿐이었다. 나는 내 뺨을 세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뺨이 불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꿈이 아니었다. 고통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이 얼마나 완벽한 지옥이란 말인가. 평생을 지성인이라 자부하며 육체적인 힘을 경멸하고 무식한 자들을 혐오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런 내가 삼국지 최고의 무식한 술주정뱅이 장비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이곳은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야만의 시대였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발버둥 쳤던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고 술로 현실을 도피하며 언젠가는 나의 진가를 알아줄 때가 올 것이라 허세를 부렸다. 그런데 신이 나에게 준 때라는 것이 고작 이것이었단 말인가. 나는 웃음을 멈추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절망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오히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본능처럼 방 한 구석에 놓인 거친 토기 술병을 집어들었다. 나는 마개를 뽑고 병째로 그 안에 담긴 독한 술을 입안에 쏟아부었다. 현대의 진수로서 마셨던 마지막 술은 나를 이 지옥으로 이끌었다. 그렇다면 장비로서 마시는 이 첫 번째 술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나는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이 끔찍한 현실을 다시 한번 잊기 위해 다시 술을 마실 뿐이었다. 6장 장터의 망나니. 내가 장비라는 사실을 깨달은 지 며칠이 흘렀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시간 감각은 술과 함께 녹아내린 지 오래였다. 나의 하루는 단순했다. 눈을 뜨면 술을 마셨고 배가 고프면 푸죽간으로 향했으며 돈이 떨어지면 다시 술을 마셨다. 환생. 그것은 내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더 깊고 더 지독한 절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나의 새로운 직장은 탁현의 장터 한복판에 있는 푸죽간이었다. 문서 보관실의 퀴퀴한 먼지 냄새 대신 비릿한 피 냄새와 역한 내장 냄새가 나의 온몸에 배어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거대한 돼지를 도축대에 올려놓고 내가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육중한 칼을 휘둘렀다. 내 안의 진수는 피를 두려워했고 날카로운 칼날을 무서워했다. 하지만 이 장비 윗몸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본능처럼 칼을 내리쳤다. 단단한 뼈가 부서지고 두툼한 살점이 갈라져 나갔다. 내게는 7년 전이 실패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찾아내는 것보다 돼지 한 마리의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는 것이 훨씬 더 쉬웠다. 나는 이 압도적인 힘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예전에 내 몸은 밤샘 야근 며칠이면 감기 몸살에 시달리는 허약한 육체였다. 하지만 지금의 이 몸은 술에 절어 있으면서도 지칠 줄을 몰랐다. 나는 내 팔뚝만 한 돼지 뒷다리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고 수백 근짜리 도축대를 아이들 장난감처럼 옮겼다. 하지만 나는 이 힘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혐오스러웠다. 이 힘은 내가 원했던 종류의 힘이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논리였다. 하지만 지금 내게 남은 것은 고작 짐승의 살점을 자르고 뼈를 부수는 야만적인 완력뿐이었다. 이 힘으로는 박 팀장의 논리를 꺾을 수도 나를 비웃던 동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도 없었다. 나는 일을 마치면 그날 번 돈을 모두 들고 장터의 주막으로 향했다. 그것이 내가 유일하게 아는 위로의 방식이었다. 주모, 여기 탁주 한 동이. 나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거친 사발에 탁하고 걸쭉한 술을 가득 부어 단숨에 들이켰다. 시큼하고 텁텁한 맛, 현대의 맑고 투명한 소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조악한 술이었지만 취하는 것은 매한 가지였다. 술에 취하면 나는 다시 말이 많아졌다. 흐하, 너희 같은 우물 안개구리들은 모를 것이다. 이 장비는 때를 기다리는 용과 같은 사내다. 언젠가 천하에 큰 바람이 불면 나는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야. 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현대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았다. 아니, 더 심했다. 현대에서 사람들은 나를 불쌍한 주정뱅이로 여기며 동정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며 피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내가 술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금만 커도 주변의 테이블은 순간 조용해졌다. 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면 사람들은 겁에 질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나의 이 거대한 몸과 흉악한 얼굴, 그리고 술만 들어가면 통제불능이 되는 나의 광기는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피하듯 나를 두려워하고 경멸할 뿐이었다. 나는 푸죽간의 망나니, 장터의 골칫덩어리였다. 환생을 했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과 섞이지 못하는 외톨이였다. 아니, 이전보다 더 완벽한 고립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해 주막을 나섰다. 비틀거리는 나를 보고 장터의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나는 그들의 공포 어린 시선을 즐기듯 일부러 더 어깨를 활짝 펴고 거들먹거리며 걸었다. 비켜라, 이 장비님 행차시다. 나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진수는 울고 있었다. 이것이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나는 존경받고 싶었다. 인정받고 싶었다.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고 싶었다. 나는 비틀거리다 길가의 무릉덩이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술에 취해 붉게 달아오른 얼굴, 광기로 번뜩이는 눈, 제멋대로 자란 수염. 나는 그 끔찍한 괴물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푸죽간과 술, 무시와 경멸. 나는 그저 더 크고 더 강한 감옥으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